네,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도에 있는 안양 성남간 고속도로 터널 안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부장원입니다. 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26분쯤 안양 성남간 고속도로에서 성남 방면 청계산 3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YTN 제보 영상을 보시면요. 터널 입구 근처에 소방 차량이 보이고요. 터널 사고로 인해 진입을 금지한다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차량에 불길이 휩싸인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차 앞부분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제보자는 차량에 아기가 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모두 대피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반쯤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은 인력 100명과 장비 33대를 긴급 투입해 오후 2시 5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명피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난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전 호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양동훈입니다.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방문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거죠. 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어제 오후 3시쯤 운전자 차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2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경찰관 4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상세한 사고 상황을 하나하나 캐묻기보다는 일단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차 씨에 대한 조사를 2-3차례 더 이어가며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사고 발생 전 호텔 내부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차 씨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는데요. 부부가 크게 싸운 뒤 고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거나 싸우는 모습이 CCTV에도 남았다는 등 온라인상에서 퍼진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간 20대 남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다른 모욕적인 편지들의 작성자도 추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 올라온 악의적인 게시물 가운데 수위가 높은 3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음주 측정을 사고 1시간 반 이후에나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고요. 네, 사고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는데요. 실제로는 현장이 아니라 차 씨가 이송된 병원에서 측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90여 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곧장 음주 측정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는데요. 이후 체혈 검사에서도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차 씨가 사고 이후 지인에게 전화해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브리핑 중에는 현장에서 스키드 마크가 발견됐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시민 혼란을 막아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19 신고가 이어지던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겠다고 나선 시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입수한 119 신고 녹취록을 보면 역주행 사고가 벌어진 지난 1일 밤 9시 반부터 15분 동안 신고 14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신고자는 119 대원이 다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 묻자 자기가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첫 신고는 사람 1명이 도로 위에 누워있다는 내용이었지만 30초 뒤에는 사람 6명 이상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초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상현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김모 씨.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일정을 파악해 근처에서 살해 기회를 엿본 것만 4차례에 달했고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흉기로 나무를 찌르며 연습까지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왜곡된 신념이 범행 동기였습니다. 자신을 독립투사나 논계에 빗대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는 5년 적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거나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확신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범행 동기가 담긴 문서 발송을 부탁받은 70대 지인은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 대표 살해를 시도한 이번 사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정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은 불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 탄핵 소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고요?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입법권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것인데다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는데요. 민주당 탄핵안 추진이 형사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고발 등 법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총장은 다만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며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장은 또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개시된다면 소추 대상 검사 4명에게 탄핵 사유가 없고 보복성 탄핵이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인용을 기대하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일을 반듯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여야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도 무시했다는 주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개원식도 열리지 않는다고요. 여야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와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사를 미뤘고요. 관례였던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여당의 건의로 불발됐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야 합의로 개원식 일정이 잡힐지 또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최종 불발됐습니다. 국회는 앞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열려야 했던 대정부 질문도 막말 논란과 무제한 토론, 최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내리 파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은 야당 측도 마찬가지라 국회 일정을 둘러싼 냉각 상태는 당분간 풀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측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토냈습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박자는 놀부 심보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질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볼상사납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이른바 방송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사 탄핵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대치 전국이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개원식이 임기 48일 만인 7월 16일로 가장 늦었던 지난 21대 국회의 기록을 뛰어넘어 최장 지연 기록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어제 국회 문턱을 넘은 최상병 특검법의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 제2요구권을 강하게 요청한다는 게 현재 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협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총 2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기로 하는 등 야당이 독소 조항을 더 강화해 제출했기 때문에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측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당에서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 건의를 하기로 했고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이미 공개를 했거든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거란 관측이 중론인데 이 경우 이탈표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08석을 가진 여당은 이탈표 8표를 막기 위한 단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내에선 이미 안철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여당은 일단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추가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던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 협상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이 제3자 특검 가능성을 논의할 기류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서요. 현재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각 당 전당대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 명품 가방 문제 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오후 당사에서 공정선거 서약식 일정을 마친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에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며 정치적 공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의혹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한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는 원희룡 후보는 즉각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기간 가장 민감했던 이슈 중 하나에 당이 요구하는 걸 다 하겠다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킬 변곡점을 놓친 만큼 이런 내용이 담긴 총선 백서를 당이 어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YTN 출연해서 한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고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역시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굉장히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미숙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느꼈고요. 나 후보는 그러면서도 전당대회가 더는 비방과 폭로전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며 원희룡 후보도 애둘러 저격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 전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유력시되는 분위기 속에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굳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대명 기류가 워낙 강한 분위기에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라 당 안팎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야당 단독의 최혜병 특검 법안 처리에 대정부 질문 무산, 여기에 전례를 찾기 힘든 개원식 연기까지 22대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이 뜨거운데요. 오늘의 정치온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읽씹. 읽고 답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읽씹.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문자 읽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월이에요. 1월 그 기올백 문제로 그 당정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어요.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선고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사적인 부분도 있고 좀 부적절한 내용도 좀 있어서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주소한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체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다고 여사님이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낸 사실을 몰랐어요. 여사님이 그냥 임의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대통령께서 뒤늦게 이걸 아신 거예요. 일식했다는 것도 아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격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 2 사태로 이어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드리죠.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더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다고 여사님이 느끼는 거죠. 사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문자를 읽고 답을 안 하는 것은 답 안 한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지금 왜 이 시기에 라는 시기와 두 번째는 문자의 본질, 이 두 가지를 집중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본질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문자라는 게요, 표현에 따라서도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김상일 뭐 평론가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화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화났나? 이럴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이러면은 네 맘대로 다 해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협박같이 들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과 행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재구성되지 않은 원문 문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앞뒤에 어떤 문자가 또 있었는지 아니면 대화가 있었는지 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나 이 본질 파악은 지금 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시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게 두 분이 주고받은 문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지금 본인이 이거를 유출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그래서 이익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익이 될 만한 쪽이면 지금
용산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허락을 득한 용산 쪽이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거나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전당대회 상황에서 그리고 배신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얘기는 배신자 프레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용산이 내지는 여사가 직접 전당대회에 관여하고 있거나 이런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전략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셨는데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냐?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과 관계, 국민 여론과의 관계에서 김건희 여사 본인이 자발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뭐 정치에 또 지금 나서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전혀 부적절한 동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나섰느냐?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한테 유리한 문자가 전혀 아닙니다. 문자 받은 거는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걸 갖다가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친윤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한다고 우리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 장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누군지는 아직 전혀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김건희 여사는 아닐 것이다. 아니지만 친윤 쪽에 어느 누가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친윤 쪽에 어느 누가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셨는데 다른 후보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옳거니 잘 만났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후보가 저륜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응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경험 미숙, 정치 미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그 자신의 이익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좀 이렇게 대범하고 폭넓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대범하고 폭넓으면은 이거를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게 한동훈 후보와 용산의 갈등 양산이라면 또 우려가 된다. 이 정도 멘트를 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의 인품이나 경륜도 그다지 높거나 풍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벽이 떨어져 보이나요? 그런가 하면 윤상현 후보는요. 검사장 시절에 한 후보가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00여 차례 카톡을 주고받은 사이였는데 왜 태세 전환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난은 제가 볼 때는 좀 맥락이 없는 것 같아요. 맥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현과 행간,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에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정색을 하고 비난하듯이 보낸 거라면 반응을 못하죠.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맥락에 따라서 그 얘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도 또한 성급한 얘기다. 본인이 전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하게 이야기를 꺼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윤상현 후보가 말씀하신 게 맥락도 틀릴 뿐만 아니라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때 그 문자를 받고 취한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은 검사장 시절에 선배 검사의 부인이고 이러면 카톡 할 수 있죠. 그때는 국정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형수님에게 보낼 수는 그렇죠. 있었지만. 그 사적인 관계예요. 그때는. 물론 검사들 부인이라는 입장이 좀 있지만 그래도 사적인 관계인데 지금 그때 이 문자가 주고받을 때는 대통령 부인이고 어떤 이런 전당대회라든가 총선에 어떤 나서서는 안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을 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어떤 국민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법 절차에 맞느냐를 우선시하는 두 분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충돌도 생기고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받아야지 자기가 무슨 대답을 한다거나 하는 거지 대통령 부인께서
어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답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건 적절치 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나경원 의원이 정치 경험이 미숙, 부족하다. 네. 그거는 정치 경험 부족할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태도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태도는 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가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번 화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 한 번 논란된 거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어대한 구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 주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것처럼 코끼리가 등장을 했는데 코끼리를 막 얘기를 하면 이게 영향을 줄 거예요. 여기서 코끼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 문자 자체에 뭐 대한 거죠. 근데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추가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만한 거를 저는 지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거를 종결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이 또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은요. 되게 제가 볼 땐 작아 보이거나 음모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유리할 거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배신자 프레임이 조금은 강화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조금 불리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크게 영향은 없지만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됐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여전히 이재명, 한동훈이 두 사람이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23%와 17% 이 격차 줄어들 수 있을까요?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게 그 전국이 지금 검사 탄핵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오히려 질곡에 갇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국민 여론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한동훈 지금 후보는 아무래도 아직은 그 불확정한 상황입니다. 당 대표 된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당 대표가 확실히 되고 나면 저 사람이 여권의 선발 주자구나 이런 인식이 있을 때의 여론하고 아직은 불안정하다 이럴 때의 여론이 있는데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전 위원장이 이번 사태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문자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세 명의 협공을 잘 해결하고 그다음 그 국민의힘을 장악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올라갈 거고요. 그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그 탄핵 사태를 어떤 국민 여론을 갖다 잘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탄핵 사태라고 말씀하시는 건 검사 탄핵 그렇죠. 말씀하시는 검사 탄핵 건가요? 문제죠. 그런 그 어떤 민주당이 독주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닌 게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독주 태세를 보면 나중에 더 심한 독주가 되지 않겠냐. 우리 국민들이 항상 선택의 가장 기준이 오만이고 한쪽이 독주하는 걸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국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검사 탄핵이라든가 이런 방통위 문제라든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당하고 어떤 화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확실히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독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마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태세가 결국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지율 추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추이를 보면은 3월에 7% 차이, 그다음에 4월에 9%, 5월에 6%, 6월에 7%, 다시 6% 이렇게 돼요. 6%포인트 차이. 6% 차이로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9%에서 6%니까 뭐 대동소이하게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어떤 추세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 양쪽 다 강력한 팬덤 내지는 그 강력한 지지층의 지지를 중심으로 지지가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민심 그리고 약간 비판적 지지층 이런 쪽의 민심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격차의 추세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차기 후보의 지위를 굳건히 굳힌다면, 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말해서 정당의, 국민의힘의, 여당의 어떤 재량의 범위를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면 그게 갈등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은 그래도 어떤 운신의 폭이 당으로서 좀 가지고 활동을 하네, 저 정도까지 만들었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후보의 위치를 확보할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대통령과 계속 갈등 양상으로 가서 이거 너무 갈등이 심각한데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후보 지위에 오르기조차 힘들 수도 있어요. 결국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그렇죠.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요. 그래프를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 5%, 홍준표, 오세훈 두 시장이 나란히 3%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3% 어떻게 보세요? 약진하고 있다고 보세요? 약진에 정체되어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그리고 건가요? 저분들은 아직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지금 후보가 어떤 대선 선호도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고, 사실 지금 조국 의원 5% 전 팬덤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는 항상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두 분도 지금 결국은 적극 지지층의 3%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제어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화면 주시죠. 미남.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얼마 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미남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오늘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후보의 만남이 시선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직후에 제가 홍준표 시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형님 잘생겼다고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과 당권 주자 3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는데요. 뭔가 미묘한 기류가 느껴지지 않나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어색해하는, 좀 경직돼 보이죠? 경직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바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총선 됐잖아요. 뒤에 처음 만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와 비교가 되는 인물은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인데, 대통령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계속 시선을 고정하면서 따라가잖아요. 네. 이 두 개가 굉장히 저는 비교가 돼서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이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윤심은 그럼 역시 원희룡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이미지를 줘서도 안 되지만, 이게 사람의 그 뜻이라는 게 꼭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표정과 넥타이 색깔도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저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한동훈 지금 후보가 좀 껄끄러운 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특검법 문제라 최상병 특검법 문제라든가 여기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지지하고 반대를 떠나서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지금 후보도 그런 윤 대통령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굳은 표정 이게 나온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윤심이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원희룡 후보에게 가 있는 거는 맞겠죠. 네. 근데 우리가 본 화면이 대통령 표정은 못 봤잖아요.
네. 근데 어땠을까요? 상상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상상을 좀 해보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렇게 그 눈을 맞추거나 그렇게 미소를 띄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눈을 맞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활짝 웃었으면 네. 한 위원장의 표정도 그렇죠. 더 밝았을 것이다. 따라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따라가지 못하고 어색해하면서 피했다는 건 대통령의 표정이 그리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을 미남이라고 칭찬해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밝히기를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한 후보를 때릴수록 강해진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홍준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를 잠재적 경쟁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세훈 시장은 경쟁자 아닌가요? 잔용인데요. 그렇지만 네. 아까 지지율도 보셨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네. 또 서로 라이벌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두 분이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한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적을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둘이 일단은 연합하자. 일단은 연합하자. 예,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과 어떤 학교 동문이기도 하시고 그다음 뭐 근데 미남이라고 칭찬했다는데 미남 보고 미남이라 그러면 별로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아직은 자기의 그 라이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법적 검토.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서도 작심 비판을 이어가면서 법적 대응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우선 탄핵 사유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사안이 중대하길래 이렇게 탄핵까지 갔는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지금 박상용 부부장 검사죠.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술판 그 진술을 갖다가 대북 송금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논란. 그다음 엄희준 검사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명숙에게 전 총리에 대해서 네. 불리하도록 재소자에게 진술을 갖다가 위증적으로 교사 바꾸도록 논란이요? 교사했다는 논란. 그다음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위법 압수수색, 그러니까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장시호 아시죠? 네. 최순실 관계된 거기서 조카죠. 네. 스스로 의임을 여러 차례 회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국정농단 사건을 갖다가 조작했다 이런 건데 사실 이 4개를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전부 다 이 탄핵 사유로 삼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북 송금,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이걸 갖다 검사가 정확하게 수사 안 하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회유하고 했다. 이러면 전부 다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자기 직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거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검사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게 주장이고 그다음 상당 부분 검사들 주장이 사실임이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그게 이 출정 일지 교도관들에 의해서 전부 다 사실이 달라져 가지고 이화영 변호인들이 또 말을 바꾸고 할 정도로 달라졌고요. 판결문에서도 지적이 됐죠. 예, 됐고요. 네. 그다음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조사했는데 무혐의로 전부 다 네. 밝혀졌고,
그다음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 영장 심사 등 통해서 적법성이 좀 확인됐다. 그다음 장시호 문제에 대해서도 장시호와 스스로 이게 내가 거짓말 허위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문제는 탄핵이라는 건 있죠. 어떤 징계 중에서 가장 센 징계입니다. 뭐 경징계, 중징계, 이런 거 있듯이 탄핵은 가장 엄중한 사유여야 되는데 이런 사유들이 맞으면 모르겠지만 맞지도 않은 사유를 가지고 우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게 공직자의 가장 큰 형벌인 탄핵을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사안의 중대성은 차치하더라도 팩트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결국 박상용 검사는 이성윤 의원을 고소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제가 민주당이지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공당이잖아요. 공당은 제도예요, 제도. 근대 국가는 모든 걸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범죄나 사회 갈등이나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라고 만든 게 사법제도예요. 그러니까 사법에 의해서 최종 정리가 되는 거가 최종입니다. 근데 이거로 최종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회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거의 정글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는 자칫 우리가 보면은 그 히어로 영화 보시죠, 히어로. 히어로 영화 보면은 본인이 모든 걸 판단하고 본인이 응징하고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근데 제도를 존중하는 히어로는 경찰한테 범인을 넘기지 본인이 처분하지 않아요. 근데 공당이잖아요. 근데 마치 자경단처럼 이 제도에 의해서 수사한 검사를 공수처나 이런 데 고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처벌하는 모든 제도를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히어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는 말씀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직접 판검사 다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이렇게 제도를 비판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따라서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게 소진됐을 때도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의 제도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정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막 계속 고발을 남용해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왜 검찰 법원에다가 이게 정치를 맡기느냐. 근데 지금 이거 일어나는 사법의 정치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네 분 검사의 어떤 위법 사유, 탄핵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선 법원에서 있죠. 판단을 통해서. 이번에 이화영 그 재판에서도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습니다. 이게 술자리 의혹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다 판단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걸 무조건 정치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탄핵이란 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서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태세는 이 정치의 사법화도 안 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갖다가 시도하는 본인들이 예전에 그 운동권 할 때 우리 검찰이 정치화됐다고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검찰을 정치의 판으로 끌고 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는 전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위와 권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정의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탈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과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봤잖아요. 정치권은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일반 국민들한테는 특히 분노가 좀 있거나 이런 어떤 일반 국민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을 주는 거라는 걸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 탄핵안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비판적인 시각을 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검사 탄핵 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 보도 시점이 2023년 9월 5일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도한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2029년 9월 14일에 뉴스타파 사무실 기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탄핵 소추안에 나와 있어요. 2029년은 아직 오지 않았죠. 네, 이렇게 오타가 있는 것이 그만큼 성의 없고 대충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 서너 번 봅니다. 이게 오자 탈자가 있는 거는 물론 판결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한테 있죠. 판사가 우리 사건을 갖다가 대충 본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주기 때문에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이런 그 날짜, 장소 이런 걸 아주 세심하게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탄핵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이건 헌법 제도입니다. 이걸 하면서 이렇게 오자탈자를 했다는 그러면 검토를 안 하고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보좌관 있고 그다음 의원 본인 있고 그다음 여러 보좌진이 있는데 그거 한 사람도 이걸 못 봤다는 거 이거는 그냥 급해서 탄핵 소추안 내기 급해서 대충 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탄핵이란 게 물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면 했지만 탄핵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 이걸 한번 더 생각해보고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사건이 검사 탄핵안이 결국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속도를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까요? 그런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검사 탄핵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발적으로라도 좋은 효과가 사이드 이펙트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검찰총장의 말만 믿고 국민들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저 한마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내지는 득하기에는 매우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 질문을 받은 김에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더 챙겨보시고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주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제요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나홀로. 네, 안철수 의원의 사진이 보이죠. 최혜병 특검법이 어제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 홀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님이 그 표결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 안 나오셨어요. 막판에 이제 표결 절차가 진행되니까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찬성 누르시는 거 보고 안철수 의원이 말과 그때 공언하신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한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다. 거부권이 돌아왔을 때 이제 200명을 넘길 수 있냐의 문제일 텐데요. 저는 그때까지 여론전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마음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 부주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그 하신 말씀이 국민 여론이 최상병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했다는데 저도 사실은 최상병 특검 원합니다. 원하지만 아무리 민주국가에서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절차가 중요한 거거든요. 절차, 헌법상의 절차. 근데 이 지금 특검법을 보면 독소 조항이 그러니까 그 특검 임명부터 그다음 공표부터 여러 가지로 독소 조항이 많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들은 세세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올바른 헌법에 맞는 특검법을 한동훈 지금 후보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후보 추천이라든가 임명 제3자가 하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건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찬성한 특검법에 따른 공정성이 상당히 상실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조금 너무 그 주의를 좀 기울이지 않고 찬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독소 조항 때문에 김재섭 의원은 마음을 바꾼 걸까요? 김재섭 의원이 그거를 이유로 들었어요. 들었지만 저는 김재섭 의원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반대표를 던지고 저런 얘기를 하려면요. 수정안 제안을 본인이 했어야 돼요. 수정안이라면 한동훈표 특검법처럼 한동훈표가 되든 천하람 표가 됐든
자, 수정안이라는 거는 30명을 모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천하람 김재섭 의원이 정말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가 그거였다면 본인이 수정안을 30명을 본회의에서 모아서 조국 혁신당도 우리가 양보하겠다 그랬잖아요. 양보하겠다는 당이 그 수정안 안 받겠습니까? 그럼 거기 벌써 13표 있죠. 민주당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한 2명의 의원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당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고 반대표를 던져야죠. 네.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치는 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거에 대한 분노와 짜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표를 던지고 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말로만 한 거는 물론 뭐 진심이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국민의 인정을 받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안철수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물론 안철수 의원도 수정안을 본인이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 부분은 미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게 있잖아요. 근데 국민이 원하고 특검을 해야만 어쨌든 최상병과 관련된 것이 국민들의 그나마 만족이 있는 신뢰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결론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상당히 당의 압박을 견디면서 피해를 감수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걸 비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게 다시 돌아왔을 때 똑같이 안철수 의원은 찬성, 김재섭 의원은 반대하고 나머지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 한동훈 표. 네. 그 특검안. 제3자 추천 네, 특검법. 그게 얼마나 그 국민의힘 쪽에 설득력을 주냐 문제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법 전문가들이 판단한다면은 저는 한동훈 표 특검법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이슈 여기까지 짚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일에 체코와 스웨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고 같은 날 오후에는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튿날엔 인도태평양의 4개국 파트너인 IP4, 즉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별도 회동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 11일 오후 윤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단독 연사로 나섭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합니다. 8일에는 6.25 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9일에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일정과 호놀룰루 방문을 아우르는 핵심 컨셉이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나라의 안보 강화라고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먼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입니다.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오늘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 또다시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는데
특히 밤사이 충청과 전북에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위와 장맛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나오시죠. 네, 김민경입니다. 네, 자 지금 비가 그치자마자 찜통더위가 기승인데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제주도와 남부 내륙의 폭염주의보가 중부 내륙으로 더 확대됐고 광주와 전남 담양, 화순, 장흥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한낮에 경주는 34.4도, 제주 34도, 대구 32.8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으로 치솟았고 체감온도는 더 높아 경주와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은 25.8도로 기온은 비교적 낮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 동해안은 최근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까지 지속해 이 지역의 온열질환 위험성이 경고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무더위와 장맛비가 번갈아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주말인 내일 또 전국에 호우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주말 사이 또 정체전선이 발달하겠는데요. 이번에도 밤 사이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은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많은 비가 한 곳에 오래 집중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문제는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입니다.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전북에 최고 120mm 이상, 충남에 100mm 이상, 충북과 전남, 영남 내륙에 30에서 80mm, 수도권에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비 시작 전에는 주변 배수로나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비가 쏟아질 때는 하천변과 저지대 접근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에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는 우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기습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장마철 댐 무당 방류로 도발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기록적인 강우량까지 예보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임진광 최북단인 필승교와 군남댐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유역 면적의 60% 이상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어 거의 매년 장마와 태풍 때마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위험이 반복돼 온 곳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에도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악의적으로 댐 방류를 강행할 걸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도발의 일환으로 환강댐 무단 방류를 악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진강 상류, 북한 환강댐 저수용량은 3억 5천만 톤 규모로 우리 군남댐의 5배에 달해 무단 방류 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북한의 기습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를 맺었지만 실제 이행은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난 2013년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군사 분계선 침범,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까지 이어오면서 댐 방류마저 도발 수단으로 악용할 거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 등 위험물질을 흘려보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고해상도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특히 올여름 기록적 강우까지 예고된 만큼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전히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이 유포돼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 1월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요. 또 메모를 전달받은 지인에 대한 선고도 있었거든요. 정확한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습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지인에 대해서는 이 살인 미수를 도왔다라는 방조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참혹성을 이제 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징역 15년형도 살인 미수죄 양형으로는 비교적 높은 중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지인 같은 경우는 편지, 어떤 범행의 동기나 본인의 어떤 입장을 서술한 편지를 전달해 달라는 메모를 이제 전달받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범행 가담 정도는 중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도운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도 뭐 법원이 이번 범죄를 좀 굉장히 중하게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 그 발언 중에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표현한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정치권에서 정치적 인물이나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혐오 감정을 표출하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범죄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정치범, 확신범으로서 잘못된 자신만의 왜곡된 정치적인 신념으로 이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처럼 본인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고 재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모방 범죄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공격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는 시도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런 살인 행각, 폭력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묵살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보통 법원에서 판단할 때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본 거죠? 살인죄에서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는 양형 기준만을 하더라도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요.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분명히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정황을 설명드리면 5차례나 이제 근처를 배회하면서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범행을 시도하려고 틈틈이 기회를 엿봤던 정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범행을 연습하는 등 9개월 전부터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잡히고 나서 본인이 발언할 것까지 이제 메시지도 전달하고 지인을 통해서 이런 메모를 전달한 여러 가지 정황상 누가 봐도 계획적인 범죄인데 살인에서 계획적인 범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계획했다는 그 자체의 참혹성과 중대성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 대한 악감정과 분노심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을 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이것을 했다는 그 잔인성에 그렇게 양형 요소가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이다. 법원도 그렇게 봤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김 씨의 당적도 큰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뭐 경찰도 검찰도 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에서도 역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차별받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선입견을 가져서 이 사람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내리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를 정당법에서 정해서 공개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지만 공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니 그렇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정당히 어디 소속이라는 걸 밝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하면서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보통은 재범 가능성도 있고 범행의 잔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자장치도 부착 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살인 미수 행각을 벌인 것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봤다면 향후에 15년형은 살고의 정치적인 상황 많이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전자장치 부착으로 위치 추적까지 할 만한 필요성은 아직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검찰이 애초에 이제 20년을 구형을 했었고 이번에 선고가 15년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뭐 피의자나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의 앞으로의 항소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피고인은 당연히 항소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좀 고민할 수 있는 게 이 양형 기준이 한 15년, 20년형이고 또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이기 때문에 15년형이면 양형 기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너무 양형이 부당하고 약하다라고 항소할 만한 근거는 아주 많진 않습니다. 예. 다만 사회적인 중심 간대사이고 또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도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판단받아서 최대한 그 원심의 그 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같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어제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2시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의자 건강 상태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 후유증이나 질병이 있거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의자를 혹여라도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래 장시간 조사를 한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인권 침해다라고 이제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적극적으로 받게 하되 또 필요한 조사는 신속하게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 방식으로 병원에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사를 한 경찰관의 이력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뭐 교통사고 조사 경력만 20년인 베테랑 경찰관이 4명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그만큼 조사가 좀 간단치 않다, 사고가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사건의 규모가 큰 사건이고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억측과 소문과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의심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생각나는 사건들은 강릉에 있는 급발진 사고인데요. 이거 지금 법원에서 엄청 또 치열하게 다툼이 있습니다. 음향에 대한 감정도 하고 EDR 결과 가지고 또다시 감정을 할 정도로 전문가들의 감정도 여러 번 있을 정도이니까 초동 수사를 정확하고 면밀하고 꼼꼼하게 하겠다라는 수사기관의 의지로 지금 경력이 20년 이상이 된 4명이 이제 수사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네, 어제 조사에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들지 않았다고 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일관되게 나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엑셀로 착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눌렀는데 평소와 다르게 차량이 이상해서 눌러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차량 운전하면서 좀 페달이 잘 안 밟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기계 결함이 중대해서 꾹 눌러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허위 변명을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나 운전자 안에도 브레이크가 이상했다라는 주장을 지금 조사 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나와서 역주행을 한 건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조금 의아한 점입니다. 사실 역주행하는 것을 모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마주오는 차량들의 차 방향이 있으니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의 가실이라는 측에서 보는 사람들은 역주행하면서 맞은편에 이렇게 차들이 오고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가속해서 빨리 현장을 나오려다가 이렇게 실수로 페달 조작을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아예 역주행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가정도 조금 성립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다만 이것은 이 피의자의 인식이니까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텐데 그런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사고 1시간 반 이후에 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경찰이 뒤늦은 이 혈액 채취, 호흡 측정을 좀 나무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교통사고가 워낙 커서 어느 정도 다쳤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금 환자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나는 호흡곤란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급하게 치료는 받게 하되 왜냐하면 1시간 반 정도면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충분히 역추적이 가능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나더라도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데 부족하지 않고 특히 병원에 가면 체열을 할 수 있잖아요. 체열이 더 정확한 음주 측정 방법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 체열을 통해서 추가 검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도 음성이어서 음주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그 치료를 보내지 않고 또 무리하게 호흡 측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김호중 씨 사건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또 대중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 정확도 면에서는 어떻다고 봐야 될 수 있어요? 위드마크 공식은 결국 역추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래도 호흡 측정에서 음주가 측정이 되면 시간 계산해서 어느 정도 그 당시 소급해서 그게 얼마의 수치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술이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에 따라서 하루 있다, 이틀 있다는 이게 측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1시간 정도의 갭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직 버스 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운전자 습관에서 그 브레이크와 엑셀 패드를 오인했을 수 있다,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운전하는 차량의 페달과 특히 그 버스 운전하는 그 페달 중에 브레이크가 이제 엑셀이랑 혼동 가능성이 있는 오르간 페달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막 당황하다 보니까 비슷한 걸 누르다가 그걸 잘못 누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럴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한 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누르니까 왼쪽 오른쪽 방향성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면서 누를 뿐 모양 가지고 혼동을 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어서 현재로서는 다양한 추정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추측성 주장이 많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앞으로 경찰 수사에 더욱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앞서 이제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서 신청을 했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체포영장은 이제 수사에 이제 소환 조사에 나오라고 하는데 불응할 염려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피의자가 병원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소환 조사가 가능하면 소환하더라도 조사는 성실히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기각될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9명이나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고 다친 사람도 꽤 많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과실이 명확한데 이렇게 허위 변명으로 급발진을 예를 들면 비정상적인 어떤 주장을 통해서 주장만을 하고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또 급발진 주장이라는 걸 일관되게 하고 있고 또 그에 또 상응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와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여지고 있어서요. 수사를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신변 확보를 위해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만약 급발진이 맞다면 운전자도 피해자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급발진 여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사망자가 9명이나 나왔는데 그런데 금고 5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는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 유죄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사람을 저렇게 했을 리는 현재로서는 정황이 없으니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법정형 상한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5년형을 초과해서 다른 범죄가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외의 어떤 입법 규정보다는 교통사고로 실수로 다치게 했고 다치게 사망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5년은 너무 상한선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을 사망한 사건과 9명을 사망한 사건의 법정형이 5년으로 똑같다. 뭔가 좀 법관의 재량이나 양형 기준에 세부화된 어떤 기준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법정형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고 추모 공간에 조롱 섞인 쪽지 남겨서 이제 공분을 사기도 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20대 남성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직 뭐 사회초년생일 수 있으니까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이렇게 슬프고 애도하는 그 현장에 이렇게 누군가 조롱하고 누가 봐도 불쾌한 이럴 글을 남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법률적으로도 유가족이나 이거를 보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감 느끼고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과실 없이 저기 있다가 다치고 사망한 가족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거 가지고 놀리고 공격한다? 저는 우리 사회 상식
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쓴다고 한다면 다 추적해서 처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처벌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멸하는 욕설 이런 것들은 또 모욕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허위 소문을 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2차 피해 정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6억 원 가까이 타낸 보험 설계사와 고객 등 5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일반 운전자를 상대로도 사고를 냈는데 견적서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 보이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오른쪽에서 나타나 부딪히더니 옆으로 넘어집니다. 우연히 사고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차량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짜고 연기를 한 겁니다. 한밤중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앞에 있는 검은색 승용차를 따라갑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더 속도를 내더니 결국 들이받습니다. 역시 양측이 일부러 낸 교통사고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고객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모한 겁니다. 범행을 벌인 건 모두 53명. 3년여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6억 800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권유한다던가 공모를 해서 누가 가해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될 것까지도 다. 이들은 보험 상품에 있는 특약 조건을 악용하기도 했는데 석고 붕대 치료를 받아야 돈이 나오는 걸 알고 피해를 과장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석고 붕대를 한 뒤 50차례 이상 보험금을 청구해 5천만 원 넘게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선을 조금이라도 넘어오면 속도를 내서 다가가 접촉 사고를 내고 미리 섭외해둔 자동차 공업사를 통해 사고 견적서를 부풀렸습니다. 이들은 SNS 대화방에서 사고를 공모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사고가 났다, 꼭 사고가 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설계사 가운데 주범으로 볼 수 있는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보험사 고객과 자동차 공업사 대표 등 나머지 공범 48명도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신도들과 합창단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맞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른바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도 김모 씨와 합창단장 박모 씨, 단원 조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 신도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를 보지 못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창단장 박 씨와 단원 조 씨의 변호인도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다고 밝혀 사실상 피고인 모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 씨의 지시를 공범 2명이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결박하는 등 학대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26차례에 걸쳐 학대당한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상을 입고 음식물도 먹지 못했지만 계속 감금돼 결국 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모 한모 씨도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숨진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교회로 보낸 뒤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친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교회로 아이를 보냈을까요?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앞서 신도 김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들을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찰이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사고 유족에게 처음으로
화재 원인 등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아리세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오는 8일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등과 만나 수사 상황 일부를 설명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아리세 공장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과 책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주요 수사 상황을 언론 공보 전에 유족에게 먼저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시 괴곡동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교각 하부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철근을 감싸던 콘크리트가 낡아서 발생한 것으로 차 통행과 교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전국산업단지에 있는 한 잉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관계자 3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공장 한 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달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에서 4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 9시 50분쯤 서울 이촌역 근처에서 1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건물은 사단법인 기능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불로 대피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이 병원 치료 도중에 숨졌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가해자 10대 A군이 어제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1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학원 화장실에서 10대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반포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40대 남성이 차 2대에 잇따라치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왕복 8차로 건널목을 건너다가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지고 이어 옆 차선을 달리던 다른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음주나 마약을 한 정황은 없고 숨진 남성은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직장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형원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됐나 봐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잠정치긴 하지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이 매출은 74조 원으로 23% 올랐습니다. 여기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1,400% 넘게, 쉽게 말해서 1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건 오랜만인데요. 재작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입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6조 원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깜짝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도 지금 크게 웃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깜짝 실적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시장도 이 정도로 오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이 시장은 한 어느 정도로 전망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아까 8조 8조 원 이렇게 네, 나왔던 것 같아요. 8조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높게 잡은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10조 원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무려 2조 원 넘게 많은 실적을 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건가요? 네, 이번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부문별 성적표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 삼성전자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깜짝 실적을 이끈 이 최대 공신은 반도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인공지능 AI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석 한번 들어보실까요? DS 부분의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의 DS 부분은 그 반도체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만 한 15조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1사분기에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번 분기에도 흑자 기조와 함께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망까지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주가도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습니까? 네, 이번 깜짝 실적 발표로 주가 올랐습니다. 아, 이 3% 가까이 급등하면서요. 87,1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월 25일에 이 89,400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3년 5개월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전체 지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32% 오른 2,862.23에 마감하면서 2022년 1월 18일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10만 전자 기대하는 사람 많을 텐데 10만까지는 아니라도 9만 전자는 곧 기대할 수 있겠네요. 사실 가장 궁금해할 대목인데요. 이게 네.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9만 전자, 10만 전자 금방 가지 않겠느냐 많이들 기대를 하시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죠. 네,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주가라는 게 시장 기대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데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이게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웃도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이번처럼 크게 웃돈다면 주가의 호재가 되겠죠. 이 AI 붐으로 계속되고 있는 고용량 메모리 특수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얼마나 따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요. 특히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예. 주가가 3% 넘게 급등했었어요. 이게 물론 오보라고 이제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만큼 시장의 어느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저희가 9만 전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만 전자가 될지 10만 전자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뭐 삼성전자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제가 키워드에 이제 반도체가 효자 이런 키워드를 뽑았는데 예. 앞서 삼성전자 깜짝 실적을 이끈 게 반도체 호조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도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 4월에는 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요.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단순히 흑자로 전환한 것만 아니라 이 흑자 폭도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예, 90억 달러에 육박해서 2021년 9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가장 잘 팔렸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저희가 항목별로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보실까요? 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품 수지거든요. 네. 이 수출액과 수입액 차이를 말하는데 여기서 87억 달러 넘는 흑자를 냈습니다. 역시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10% 넘게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4월 경상수지 적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본원 소득 수지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게 바로 본원 소득 수지인데요. 이 4월에는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면서 이 본원 소득 수지가 악화했었습니다.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5월에는 본원 소득 수지가 좀 개선이 된 겁니다. 예. 이 서비스 수지는 이번에도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이 서비스 수지의 대표적인 항목 어떤 건지 아실까요? 서비스.
글쎄요. 뭐 이게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여행? 여행 여행이죠. 수지인데요. 이게 엔화가 워낙 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가시는 그 여행객들 주변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 네. 일본으로 가는 분들 포함해서 해외 여행객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여행 수지 적자는 여전히 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 추세가 어떨 것이냐 이런 전망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망은 다행히도 밝습니다. 밝습니까? 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배당 역량도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은 다음 달에 발표할 6월 경상 수지가 이 상품 수지와 본원 소득 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5월에 예상한 상반기 흑자 규모가 279억 달러였는데요. 이 예상보다 경상 수지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이미 올해 누적 흑자 규모만 254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한은은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네, 흑자가 이어질 것이라니까 좋은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살짝 부정적인 내용이네요. 키워드 보여주시죠. 서민은 울상, 도시가스 요금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앞서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반도체 수출이 늘어서 이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내고 우리 경상수지 개선되는 거 참 좋지만 아쉬운 건 서민이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체감 경기 개선의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오르냐, 사실 다음 달부터 당장 오르게 됩니다. 네. 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소매요금 기준으로 6.8% 오르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인상되는 요금은 메가줄당 1.4원 정도인데요.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3,770원 더 내게 됩니다. 음식점과 목욕탕 같은 곳에 적용되는 영업용 요금은 메가줄당 1.3원 오릅니다. 이렇게 오른 요금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뭐 서민 부담이 좀 더 가중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가 이미 너무 높잖아요. 많이들 이 삶이 팍팍하다고 걱정들 하시는데 지난달에는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에 그치면서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거든요. 이 물가가 잡히면서 좀 숨통이 트이나 기대를 했는데 이런 기대가 좀 무색해진 겁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는데요. 가스공사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자 인상을 더는 미루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가스공사 부채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위기가 불거졌잖아요. 이때 가스 원가가 치솟았지만 우리는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원가보다 낮춰서 공급해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원가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부채가 쌓였다는 게 가스공사 설명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는 46조 원이 훌쩍 넘고요. 지난해 이자로만 1조 6천억 원 넘게 쓸 정도였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스공사는 현재 국민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규모를 최소한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상해도 원가의 90%에도 못 미쳐서 가스공사 적자 문제 해결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가스요금 인상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경제부 이영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가 푸바오 할부지로 불리는 에버랜드 강철원 사육사와 3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푸바오는 강 사육사 목소리에 반응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등 강 사육사를 알아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잘 적응하고 있어 대견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러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운 해태 제과가 오늘 일본 오사카에서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알리는 한국의 풍류 공연을 열었습니다. 오늘 무대에는 한음 영재들의 춘행정과 임진홍 명인의 청성곡, 강영근, 박태규 명인의 생소병주 등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오페라 가수를 발굴하는 제1회 조수미 국제성악 콩쿠르를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미 국제성악 콩쿠르는 오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프랑스 중부 루아르 지방에 있는 고송 샤토드 라테르트 앵보에서 전 세계 47개국 500여 명의 성악도가 지원한 가운데 열립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무게와 부피도 줄인 화물차 운전자 맞춤형 안전모를 개발해 완성차 운반을 담당하는 운전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시로 안전모를 쓰고 벗어야 하는 운전원들이 무게와 부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2년 전에 안전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서울 성수동 MN성수에서 금융상품 홍보를 위한 두 번째 팝업 스토어를 개장했습니다. 성수 달달 팩토리라는 이름의 이 팝업 스토어는 14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하나은행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게 됩니다. 네, 초여름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100여 년 만에 폭염이 덮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폭염 속에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 비상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모스크바 시민들이 분수대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바닥 분수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더운 줄도 모르고 신이 났습니다. Да, жара прекрасная, конечно. Главное, что детям хорошо. Вот приехали сюда освежиться, и самим хорошо. 7월 평균 기온이 20도가량이던 모스크바. 이달 초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면서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모스크바 일원에 내려진 폭염 경보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과 선풍기 수요가 급증하고 아이스크림과 찬 음료도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Аномально жаркая погода в Москве. Плюс 32, да? Да, вот. Пить хочется сильно. Мороженое кушаем. Так и проходит время. Гуляем по тенечку. И все. 거대한 연기 기둥을 뿜어내며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선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헬기 등을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폭염 속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진압은 더디기만 합니다. 산불을 피해 필사적 탈출을 한 이재민만 약 2만 6천 명. 당국은 독립기념일 불꽃축제도 취소하는 등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영국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고 집권 보수당은 참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새로운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BBC와 ITV, 스카이뉴스 등 영국 방송 3사가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하원 650석 가운데 노동당이 410석을, 집권 보수당이 131석을 확보할 거란 예상입니다. 현재 의석과 비교하면 노동당은 209석이 늘어나고 보수당은 241석이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예측대로 된다면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인 2001년 총선 이후 최고 성적, 집권 보수당은 1834년 창당 이후 최악의 성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도 노동당은 보수당 지지율의 2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측대로 노동당이 승리하면 보수당의 리시 수넥 총리가 물러나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새 총리가 됩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SNS를 통해 변화된 노동당을 지지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은 집권 보수당이 실정을 거듭했다며 영국에는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We needed a change because the Conservatives haven't done a great job over the last few years, which is a great news. But I don't like as much as they're winning because it'd be great if there would be a balance between Labour and Conservative. 노동 보수 양당의 뒤를 이어서 중도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61석,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1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영국 남부에서 보수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를 대거 끌어모으며 현재 의석보다 무려 53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젤 페러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의회 자력 입성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과거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오늘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유인천 문체부 장관이 체육회를 계속해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국정농단 때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만약 그런 세력이 또 나선 것이라면 즉각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중부 내륙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했고 광주와 전남, 화순 등 4개 지역은 폭염경보로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방에 오락가락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번에도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북 많은 곳에 120mm 이상, 충남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25도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동안 폭염특보 속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4도, 안동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